지금도 그 순간만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진료실에서 마지막 환자를 돌려보내고 하얀 가운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여러 아이들을 살렸구나.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제가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를 담당하는 의사입니다.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진료해 왔어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아팠을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환자는 바로 제 아들 얘기입니다. 의사로서는 냉정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그럴 수 없었던 5년간의 이야기. 때로는 의학의 한계가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고 그 한계 너머에서 발견한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마르틴이 5살이 되던 해 10월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는 평범한 독일의 저녁이었어요. 아내 안나가 마르틴이 좋아하는 슈니첼을 만들었고, 저는 병원에서의 바쁜 하루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배가 아파요. 마르틴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니? 마르틴이 배꼽 주변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의사의 습관으로 마르틴의 배를 살짝 눌러봤습니다. 특별히 딱딱하거나 부어오른 곳은 없었어요. 체온도 정상이었고요. 아마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르틴은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마르틴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며칠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성장 통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의사의 눈으로 말이죠. 마르틴은 복통과 함께 간헐적인 미열을 보였습니다. 체온이 37도 5에서 38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고 평소 잘 먹던 음식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르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항상 활발하고 밝았던 아이가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티나, 정확히 어떻게 아픈지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뱃속에서 뭔가 꾸물꾸물거려요. 그리고 가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5살 아이의 표현치고는 꽤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마르틴의 말을 의학 용어로 번역해보려 했지만 명확한 진단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마르틴을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까?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안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요즘 밤에 너무 자주 깨거든. 그리고 체중도 줄어든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5년간 계속될 긴 터널의 입구라는 것을. 첫 번째 검사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였습니다. 제가 직접 동료에게 부탁해서 가장 정밀한 검사를 받게 했어요. 초음파를 해보니 간, 담낭, 췌장, 신장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백혈구 수치 정상, 염증 수치 정상, 간 기능 정상, 신장 기능 정상. 모든 것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베르너,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며칠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동료 하일리히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마르틴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데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니. 그날 밤 마르틴은 또다시 복통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아빠, 왜 저만 아픈 걸까요? 친구들은 안 아픈데?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인 아빠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마르틴의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복통과 함께 이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련까지 시작됐어요. 밤에 갑자기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몸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복통이 아니야. 저는 더 정밀한 검사를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는 CT 촬영을 했어요. 조영제를 사용한 정밀 검사였죠. 마르틴은 주사를 맞으면서도 아빠, 이제 괜찮아질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야. 곧 나을 거야. 하지만 CT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복각 내 장기들 정상. 림프절 정상. 혈관 정상. 세 번째는 MRI였어요.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검사라 마르틴이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마취하면 죽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깊이 잠드는 거야. 금세 깨어날 수 있어. 하지만 마취실로 들어가는 마르틴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하다니. MRI 결과도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뇌 정상, 척수 정상, 복부 장기 정상. 그 무렵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이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 아닐까?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더니 부모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심지어 병원 동료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베르너, 너도 알잖아. 아이들은 때로 심리적인 원인으로 신체 증상을 보이기도 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의 고통은 진짜였어요. 밤마다 아픔에 몸부림치는 아이의 모습을 의사인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마르틴이 6살이 되던 해 저는 유전자 검사를 결정했습니다. 혹시 희귀 유전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염색체 이상이나 대사 질환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전적 변이 같은 건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3-4주 정도 걸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해요. 그 3-4주간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 마르틴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혹시 이번엔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일부러 진료가 끝나고 나서 확인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정상입니다. 또다시 정상이라는 단어. 이제 그 단어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염색체 정상. 단일 염기다 형성 정상. 미토콘드리아 DNA 정상. 대사 관련 유전자 정상. 그 후로도 검사는 계속됐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알레르기 패널 검사, 자가면역 질환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부신 기능 검사.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봤어요. 마르틴은 그때마다 아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늘 같았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그때쯤 마르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틴이 요즘 수업 시간에 자주 보건실에 가려고 해요. 복통을 호소하면서요. 그런데 보건 선생님이 보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네요.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의심의 기색이 느껴졌어요. 혹시 꾀병이 아닐까 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아이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지. 집으로 돌아와서 마르틴에게 물어봤어요. 마르틴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누가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요. 그냥 배가 아프면 어디 가야 할지 몰라서 보건실에 갔어요. 아빠한테 말하지 그랬니? 아빠는 병원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도 모르는 건데 선생님이 알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어요. 의사인 아빠도 모르는 병을 선생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날 밤 안나와 저는 거실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잖아. 혹시 우리가 서양 의학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안나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이었거든요. 무슨 뜻이야? 요즘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을 많이 봤어. 한의학이라는 게 있더라고. 맥을 짚어서 병을 진단한다고 하던데. 맥을 짚어서? 그게 무슨. 나도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댓글을 보니까 서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보였거든요. 맥박만으로 어떻게 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자.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안나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들을 하나씩 봤어요. 서양 의학으로 진단되지 않는 아이들, 맥진으로 찾아낸 숨겨진 질병들, 침 치료의 과학적 근거. 영상 속 한의사들은 정말 자신 있게 말했어요. 몸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해요.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혈의 흐름이죠.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독일에서 2년 동안 진단받지 못했는데 한국 한의원에서 일주일 만에 나았어요. 맥진 3분으로 5년간의 고통이 해결됐습니다. 서양 의학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 많은 댓글들이 거짓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에 가보자.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철저히 준비해서 가자. 통역 문제, 의료 시스템, 비상시 대처 방안. 모든 걸 준비하고. 안나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저희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의료 통역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은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래. 항공료와 체류비를 계산해보니 10,000유로 정도 들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제 월급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마르틴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저는 병원 동료들에게 휴가를 신청했어요. 베르너,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응.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혹시 실망할 수도 있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동료들의 우려가 이해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마르틴이 제게 물어봤어요. 아빠, 한국에 가면 정말 안 아플까요? 모르겠어, 마르티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만약에 거기서도 못 고치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약속해요? 약속한다. 그날 밤 저는 마르틴을 꼭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생각보다 덥고 습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마르틴은 비행기 안에서도 몇 번 복통을 호소했어요. 좁은 좌석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이를 보며 정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좁은 간격으로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아빠, 여기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마르틴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독일의 한적한 시골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을 거예요. 미리 예약해둔 한의원은 서울 종로구의 전통 있는 곳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물론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친절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자 기사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의원에 도착하니 특별한 냄새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약 냄새였어요. 로비에는 한국 전통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자로 된 글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였어요. 독일 병원의 차가운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가족이시죠? 통역사를 통해 들은 한의사 선생님의 첫 인사였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온화하고 자상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5년 동안 독일에서 치료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은 의료기술이 정말 발달한 나라인데 일단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마르틴에게 다가가서 먼저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눈동자의 색깔, 혀의 색깔과 모양, 피부톤, 입술의 색깔. 정말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독일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어요. 얼굴이 좀 창백하네요. 그리고 혀가 약간 부어 있어요. 통역사를 통해 들은 말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의사이지만 마르틴의 혀가 부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가 제일 아프니? 한의사 선생님이 마르틴에게 물어보셨어요. 배요. 그리고 가끔 다리도 저려요. 언제 제일 아프니? 밤에요.
그리고 피곤할 때요. 마르틴의 대답을 들은 한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르틴의 손목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맥을 짚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손목을 만지는 것만으로 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정말 진지했어요. 마치 손끝으로 뭔가 중요한 정보를 읽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분 정도 지났을까요? 한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이제 알겠네요. 소화기가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통역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놀랐어요. 구체적인 진단이 나온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비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비장이 약하면 수분 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습담이 쌓이고 이것이 복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습담이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나쁜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혈관과 경락을 막아서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거죠. 점점 신기해졌어요. 마르틴의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밤에 특히 아파하는 이유는 야간에 양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은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순환이 되지만 밤에는 기혈이 정체되거든요. 그럼 다리 저림은요? 기혈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로 가는 기혈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원인을 3분 만에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비장 기능을 강화하고 습담을 제거하면 됩니다. 침 치료와 한약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이의 체질을 봐서는 3달 정도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해요. 정말 확실한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한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의학에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봐왔어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그날 바로 침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마르틴은 처음에 무서워했지만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상해요. 침이 들어가는데 거의 안 아파요. 정말? 네, 그냥 좀 따끔할 뿐이에요. 주사보다 훨씬 안 아파요. 침을 놓는 부위도 신기했어요. 배뿐만 아니라 손, 발, 머리에도 놓으시더라고요. 왜 배가 아픈데 손에도 침을 놓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경락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의 경혈을 자극하면 비장 기능이 좋아져요. 20-30분 정도의 침 치료가 끝나고 한의사 선생님은 마르틴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하루에 3번, 식전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맛있을 수도 있지만 참고 드세요. 어떤 약재가 들어가나요? 주로 비장을 보하고 습담을 제거하는 약재들입니다. 인삼, 백출, 복령, 진피. 이런 것들이요. 한약을 받아보니 검은색의 액체였어요. 냄새는 좀 특이했지만 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마르틴에게 한약을 먹였어요. 맛이 어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좀 쓰긴 하지만 못 마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마르틴이 복통 없이 밤새 푹 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르틴이 일어나서 한 첫 마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빠, 어젯밤에 배가 안 아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다리도 안 저렸어요. 안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저도 의사로서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르틴의 표정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매일 한의원에 다녔어요. 침 치료와 한약을 꾸준히 복용했고 마르틴의 상태는 날마다 좋아졌습니다. 복통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마르틴의 적극적인 반응이었어요. 무엇보다 마르틴의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독일에 있을 때의 창백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매일 마르틴의 맥을 짚어보시며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맥이 훨씬 안정되었어요. 정말요? 네, 습담이 많이 빠졌고 기혈순환도 원활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마르틴이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잔 거예요. 아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요. 마르틴의 말에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 한의사 선생님은 석 달치 한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독일에 가서도 꾸준히 드시고 한 달 후에 화상 진료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한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르틴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요. 저를 고쳐준 나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제 동료들에게 마르틴의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마르틴의 변화를 직접 보고 나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베르너, 정말 신기하네. 우리가 놓친 관점이 있었나 봐. 부서장인 윌러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환자를 보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혹시 그 한의학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해 볼 생각은 없어?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독일 의학 학회지에 동서양 의학의 협력 가능성 한 소아 환자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마르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죠. 논문 발표 후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 병원에서는 통합의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지금 마르틴은 15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또래 아이들과 비슷해졌고 복통으로 고생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축구부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있고 성적도 우수합니다. 가끔 마르틴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요? 그래, 그것도 정말 중요해. 작년에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독일 의사들과 함께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으로 간 거였어요. 그때 마르틴을 치료해 주신 한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아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원래 아이 안에 있던 건강함을 찾아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조용히 뭔가를 건네주셨어요. 처음 마르틴을 진단했을 때의 진료 기록 복사본이었어요. 이걸 가져가세요. 아이가 어떻게 낳았는지, 그리고 동서양 의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요. 지금 그 기록은 제 진료실 책상 위에 액자에 넣어져 있습니다. 환자를 볼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요.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구나. 마르틴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의사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검사 수치만 보지 말고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봐야 한다는 것, 다른 의학 체계의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독일에서 동서양 통합의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의학의 이론을 서양의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죠. 이미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치료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때로는 의사도 환자 가족이 되어봐야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 마르틴이 저에게 알려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희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면서 더 큰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다림 끝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하느라 정작 눈앞에 있는 가장 소중한 신호를 놓칩니다. 그날 한 장의 진단서는 제게 병명이 아닌 사람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누군가의 손끝에서 따뜻하게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